네, 발표를 듣고 우리 지정 토론자들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앞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무슨 저 운영 체계에 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되씹어 볼 만한 철학적인 질문들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나 복지나 이런 부분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토론을 들어보겠는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아까 발표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이 참 귀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시간을 자꾸 재촉을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또 자료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일단 제한된 시간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오연혜 대표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한 5분씩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이 5시 25분입니다. 30분에 정확히 끝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이고 기자는 편집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대세가 마을인가 복지인가 그랬는데 저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저자로서 대세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을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합니까? 그 속에 성북 구민들이 그랬더니 내가 좀 살맛이 난다. 결국은 살맛. 다른 데서는 살맛이 좀 덜 나는데 성북구에 사니까 좀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개개인의 주민들로부터 듣는 것. 이것이 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 2년 동안 행복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하는데 나도 즐겁고 옆 사람들도 즐겁다. 이게 이제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인데 저는 지금 4분 2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나도 즐겁고 옆 사람도 즐겁다. 이게 이제 살맛 나는 것일 텐데요. 제가 덴마크에서 이 나라가 왜 행복지수 1위인가 봤더니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행복지수 1위라고 그래요. 해가 뜨는 게 50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뜨는데 왜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안 뜨니까 대신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즉, 옆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우면 날씨가 굳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곧 마을이 살아있고 이웃이 살아있다. 그래서 마을에 살면 이웃과 함께하면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를 들어보면서 우리 교수님 전문가들의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발제자 중에 이렇게 살맛 나는 성북구 주민을 체험하신 분이 나오셔서 좀 덧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 성북구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성북구가 올해 이렇게 새삼스럽게 마을 민주주의를 들고 나지 않더라도 그간 민선 5기를 통해서 이뤄놓은 마을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 사례들,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성북구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성북구에 있는 주민 스스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발표되고 그들에 의해서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 민주주의를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 스스로 했던 것을 어떻게 번지게 할 것이냐. 더 많은 사람들로. 지금까지 1%의 성북구 주민들을 했다면 이제는 3%, 5% 이렇게 하는 게 마을민주주의다. 이런 얘기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는 주로 김우영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라고 했는데 협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주로. 근데 우리 발제자들의 전반적인 것을 다 통합했을 때 협치가 필요하고 협치의 목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협치일까? 무엇을 위한 마을 민주주의일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자유, 평등, 연대 이런 얘기들 이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주민의 언어로 하면 과연 뭐가 될까? 이게 성북구 공무원들에게 큰 과제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끼리로는 이게 지금 마을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성북구에서 지금 식당하는 아저씨한테 또 버스 기사한테 마을 민주주의 이전과 이후의 성북구는 이게 달라졌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북구 사람들은 인사말부터 다르다. 다른 데서는 취직했습니까? 뭐 합격했습니까? 진급했습니까? 이런 건데 성북구의 인사말은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된다든가. 또 성북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만 밝은 게 아니라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표정이 밝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표정이 밝은다든지. 또 성북구의 주민들은 동창회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언어로 마을 민주주의가 이야기되고, 그래서 이 구청장님이 얘기할 때나 담당 공무원이 얘기할 때나 금방 알아듣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학교 혁신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다 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복 사회는 행복한 교실에서 행복한 학생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표정이 밝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중학생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성북구는 이러지 않는다. 이런 뭔가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 혁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논의되어야 하는 게 상당한 성북구 주민들이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기업에서 생활하는데 이 기업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면서 얘기할 것인가. 아무리 마을이 좋아도 내가 8시간 생활하는 이 기업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으면 별로일 텐데요. 그럼 뭐 오마이뉴스는 잘하고 있느냐?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1분이 초과한 듯해서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원재 소장님 말씀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이원재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마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지원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지원기관에서 많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잘 됐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 속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대엽 교수님 발표하신 거 포함해서 모든 이 발제자분들 말씀을 굉장히 전 인상적으로 들었고, 뭐 대체로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잠깐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북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공동체, 이게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솔직히 여쭤볼게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민주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으면은 공공성에 가까운 의견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다 자기 몫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나요?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오해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향하고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성이 강화되고 뭐 지금 많이 나온 복지와 자유와 평등과 연대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과 그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과 두 가지가 조합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된 그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대의제 말고 이런 식의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공적인 사회가 되는지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의견이 아주 잘 종합돼서 진짜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만약에 다 개인주의적인 걸 원하면 아마 그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걸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많고 이제 메인스트림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의 생활은 오연호 대표님 말씀하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남는 시간에 약간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 이런 정도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원기관에서 특히 일하고 계시면 그 경계선에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경계선에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계선이냐 하면 우리 다 이렇게 모이면은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이렇게 다 동의를 하는 공동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들, 구청장님, 뭐 여기 교수님들, 오연호 대표님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곳과 그곳 바깥에 있는 곳과의 경계선에 계시는 게 마땅하리라고 믿고 만약에 그렇게 계신다면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아마 저같이 이렇게 뒤에서 후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생을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동대표하는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30대의 아파트 동대표의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이제 획기적인 일을 이룬 분인데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이 이런 거예요. 경비원들 이 월급 좀 올려주거나 뭔가 정규직화를 해보자. 그리고 뭐 이렇게 부녀회 옛날에 그 시장 데리고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리베이트 비슷한 하여튼 그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 가지고 항상 뭐 약간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 갖거나 뭐 이렇게 다 같이 밥 사 먹거나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마을 워크숍 같은 걸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의 뭐 비전 이런 거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거 막 했대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 문제만 하더라도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데 한 가구에 1,000원씩만 다 내면 되는데 한 가구에 1,000원씩만 다 내면 다 정규직화 시키고 인력도 확충해가지고 이 노동시간 문제도 없게 딱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한 거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이제 그 자세한 말씀은 드릴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조대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실제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심포지엄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곳에서 사실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일종의 부흥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같이 우리의 사소한 승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사회 공익적인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사소한 승리의 기억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뭔가 서로를 북돋우고 이런 자리는 이제 많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부흥회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확장이 안 되지. 교세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업 현장에서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뛰어들어가는 일을 여기 이제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행정에서 잘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우리들 사이에 이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아니 지금 구청장님이 너무 똑똑한 분이 되시고 저 공무원분들도 너무 점점 똑똑해지고 계시고 해서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저기 행정에서 구청장님이 어쨌든 정책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내가 만든 사람이 파는 건 아니고 파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지만 영업조직에다가 판매를 맡기잖아요. 영업조직은 신제품을 나가서 팔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조금 속도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흥의 성격에 우리끼리 북돋는 거 많이 지원을 하고 하셔야 되지만 또 현장으로 나가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빠르게 재촉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거시적으로 딱 한 가지 국가 아젠다로 이것을 만들 때 저는 어디다 이거를 넣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제 이태수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복지 아젠다에 넣으면 논쟁부터 시작이 되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논쟁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별다른 논쟁이 없이도 다 같이 생각해 힘을 합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민주시민 교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저희 희망제작소 같은 민간 싱크탱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시민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런 같이 살기에 대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것 같은 내용을 학교와 회사와 아파트 공동체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언어로 잘 풀어서 교육을 하는 것을 뭔가 우리의 다 같이 할 수 있는 국가 아젠다. 한국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걸 국가 아젠다로 생각하고 좀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남철관 국장. 예, 제가 여기 발제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 가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사인데 이 자리에 토론자로 이렇게 오게 된 건 아마 제가 마을 만들기 센터장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현직 센터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창복 센터장님 지정 공격수입니다. 근데 제가 공격을 하려고 이걸 읽어보니까 공격할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발제문이거든요. 반드시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 만들기와 마을 하기를 구분해서 이제는 마을 하기로 가자. 그러면서 끼리끼리 하는 마을 만들기에서 어떤 나의 필요가 동네나 지역사회의 필요로 자각적인 실천에 의해서 변신하는 과정. 이게 마을 공공성이 획득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런 명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을 만들기 센터장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이제 끼리끼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참여해서 이게 즐겁다라고 느끼는 시민들의 그 맑은 눈동자, 열정적인 몸짓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북구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힘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마을민주주의가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오연호 대표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북구에 사는 게 재밌습니까? 신명납니까? 라는 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시민들이 활동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단순한 마을 만들기 참여자, 뭐 협동조합을 만드는 뭐 이런 기업가 이런 데서 정말 어떤 마을 활동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될 때가 됐고요. 그게 두 가지가 된다면 저는 마을민주주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참여가 되게 불균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태수 교수님 발제에도 있었지만은 여유가 없는데 어떤 뭘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재는 좀 시간이 있는 중산층 위주의 어떤 참여들이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기존의 참여 조직들을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 민주주의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 일동이 있다. 그럼 상당수의 주민들이 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도 부족하고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뭘 이렇게 가서 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낯선 거죠. 뭔가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래서 노인, 젊은 사람, 청년 실업자,
뭐 하여튼 이런 구분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하는 워크숍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이분들이 뭔가를 발언할 수 있는 발언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정책 수단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실현한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성구가 되는데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 살림 전체가 사실 우리 생활 자체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사업적 틀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생활 자체와 관련된 주제들을 더욱더 이 마을민주주의의 논의 테이블로 끌어와서 예산도 확장하고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되려면 사전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관료 전문주의거든요. 지금 관료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실은 뭔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고 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구정의 살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렇게 교육 대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들 똑똑하셔요. 그래서 교육보단 정보 제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구의 살림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위원회로 다 바꾸자. 그러니까 관료주의와 전문가주의에서 이제 시민주의로 바꾸자. 그러니까 뭐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뭐 쓰레기 문제 같은 의제별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주거지 재생 사업에서 마을 계획 수립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우리 모든 과 주민센터 이런 공공기관에 반드시 시민위원회를 두어서 뭐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문가도 웬만하면 주민인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내가 학계 무슨 분야의 교수로 오는 게 아니라 월곡동 주민으로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시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 중에 한 반 정도는 우리 성북구 구민이다. 저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많은 시민들은 상당히 전문가였습니다. 자기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관료도 생각 못하고 우리 같은 활동가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을 믿어라. 시민을 신뢰해라. 이런 것부터 마을민주주의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람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화하는 게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나게 보람되게 재밌게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뭐 마을 계획이니 뭐 결정 과정 굉장히 이거 딱딱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절대 동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3% 얘기했는데 3%면 한계동에 25,000명 정도의 한 10,000세대 정도가 있고 3%면 300명 정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동원하실까 봐 걱정됩니다. 막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씩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직능단체 다 와야 되고 마을 만들기 활동하는 시민들 다 오라. 굉장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람과 재미가 없습니다. 의무감에 의한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화합과 축제 재미난 축제 놀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마을 예술가들도 좀 같이 동참하고 해야 되겠죠. 젊은 층의 재기발랄한 그런 것도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보람과 재미가 있고 변화하는 생활 세계를 내가 체험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나은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뭐 우리 성북구에 마을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활동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활동가들 시민 뭐 조직한다, 교육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 좀 버리고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 이 참여 과정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동마을복지센터에서 저를 비롯한 활동가들한테 뭐 교육자로 참여해달라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활동가들이 교육자로 참여할 일이 아니라 어떤 주민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그 안에 섞여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교육해라.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교육하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 활동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을 시민들과 함께 마을민주주의의 장 속에서 펼쳐나가실 수 있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귀에 닿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가다 보면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민활동가가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마을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기민 선생님. 예,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태수 선생님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하라고 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많은 부분에서 앞에 저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중복하는 건 빼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60년대에 복지국가가 5, 60년대 이제 수립이 됐을 적에 60년대 말쯤 가게 되면은 좌파 우파에서 다 협공을 받는데, 우파 쪽에서 공격이라고 한 거야 뭐 재정적인 어떤 여러 문제였었고, 좌파 쪽에서 나왔던 공격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공격은 이게 생활 세계를 식민화한다, 그런 공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갖다가 국가가 복지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를 무슨 목장에 무슨 양 취급을 하느냐 뭐 이런 종류의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 위주의 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게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이제 좌파 우파의 많은 비판을 받아가지고 일정하게 변해가지 않을 수는 없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한다면 이게 상당히 진보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벌써 복지 행정을, 이 복지 서비스를 복지 수혜자분들에게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걸 옛날식으로 국가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경제단체라든가 또는 마을 공동체라든가 하는 부분들하고 함께 복지 행정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여기서부터 생겨서 지금은 코프로덕션이라고 그래서 공동생산이다라고 해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더 심화가 되면은요, 단지 복지 서비스의 전달 과정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생산하는 단계, 생산을 착상하는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일을 해가지고 하는 단계로까지 심화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옛날식 복지국가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인 게, 복지라고 하는 말이 영어 어원을 따져보면 그게 안녕이자 행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을 주민 복지의 목적은 결국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사람의 행복과 이 공동체의 안녕이니까 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 만들기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복지 행정하고 만나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은 말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유념해야 될 바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마을 민주주의 만드는 거에 아까 이원재 선생님이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아파트 동대표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이 정말 해겔의 표현인데 정신적 동물계, 그러니까는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막 헤매는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거를 막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패막 같은 게 뭐냐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게 지금 뭐 내 거 하나 챙겨가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 같이 토론해서 같이 훈련해 나가면 되는데, 복지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공공의 의제인지 사적인 의제인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분명히 공공의 측면도 있어요. 우리 마을 또는 이 성북구 또는 기름동에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그럼 이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분명히 공공의 중요한 어떤 사업이고 측면이기도 한데, 다른 한면으로 보자면 이게 뭐냐면 독거노인 한 분 한 분의 사적인 이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 행정을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공공성이라는 방패로 해가지고서 어떤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모델 같은 데서는 그 대안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만약에 너무 부딪히는 게 많거든. 적절한 결사체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결사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한다.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우선 오늘 얘기한 그 주민 민주주의의 정신하고 꼭 그렇게 맞는 부분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결사체가 약합니다. 자발적인 결사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있으면은 좀 같이 일하고 싶은데 막상 국내에 가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게 열쇠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과제이기도 한 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권력의 이양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민주적 그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존재해왔던 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양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방금 저희 남철관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들이 이 복지 문제 같이 아주 그 합의를 보고 뭐 이게 해나가기 좀 까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는 문제에서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하고 정보하고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정권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면은 사람의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마을 전체의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지식 정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식 정보 자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양돼 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좀 더 책임 있고 강력한 어떤 마을 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것인데 이게 참 보면은 이 관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치하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북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구청장님 이하 이제 여러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쭉 여러 사업을 노력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적지 않은 중요한 어떤 성과들도 남기신 것 같아갖고 이렇게 큰 마인드 전환을 하는 게 관이 이런 마인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냐면은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마을 민주주의가 성장해서 점점 커지면은 역설적으로 관은 점점 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 중에서도 굉장한 그 식견과 안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제 관에 계신 분들이 동등하게 같이 이걸 논의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완전히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때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즉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민주주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역설적으로 관은 더욱 갈면 갈수록 더 열려야 되고 공무원은 그야말로 이 바쁜 공복이 되고 노복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 관 전체가 이런 마인드로 전환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면서 어쩌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은 이 복지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정리하기 힘든 문제가 되고 여기서 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생각과 책임성과 이 수기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추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는 관이 어느 만큼이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자원과 권력을 넘겨주느냐의 문제고 이거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올 도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그 마음의 준비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 발표자하고 토론자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우리 오늘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플로어에서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귀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실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고 몇 분이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의원님이시죠?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성북구에 위치해 있는 동덕여대의 예.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을 민주주의는 정말 평생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잡고 싶어 생각을 한 이유는 저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저가 이 그 성북구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 위원장 역할을 민간위원장 역할을 지금 6년을 하고 있으면서 서창교 구청장님에서부터 지금 김영배 구청장님을 연속해서 계속 돕고 있는데 이 모임에 저보고 와달라고 자꾸 초청 전화가 와서 제가 나랑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마침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오면서 굉장히 와서 들으면서 많이 느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그 통계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복지 인구 굉장히 많고요. 예산의 50% 이상이 성북구 예산 전체가 50% 이상이 복지로 쓰이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진짜 많고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 부임하실 당시에 서울시에서 3위였나 뭐 이렇게 굉장히 지표가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이분이 딱 오시면서 새로운 발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복지 쪽에서는 이미 민관 가버넌스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그거 실시할 때는 우리 복지의 관계자들 관장님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민관 가버넌스냐 그냥 말만 그렇지 관이 주도를 하면서 우리 민한테 일을 다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리를 잡고 보니까 저희는 그 전국이랑 달리 우리는 동복지협의체라고 동별로 지금 복지협의체를 다 넘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다 참여하면서 사각지대를 돌보는 그런 체제가 지금 점점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오연호 기자님께서 살맛 나는 성북 구민이 와서 지금 살맛 난다라는 말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학교는 여기 있지만 주민은 이제 딴 구의 주민이긴 하지만 주민 지켜본 사람의 하나로서 그래서 저희는 아까 뭐 결사체라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민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 돌보미를 지금 거의 한 500명 가량을 지금 양성을 해서 주민들을 다 돌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거를 앞으로 한 1000명 정도 하면 동당 한 50분만 좀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모시게 되면 옆집 이렇게 좀 돌보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왜 여기 오게 했는지 제가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가 복지 쪽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민간이 나서서 동네 아줌마들이 바자회를 열고 막 이러면서 동별로 막 1000만 원을 모으고 이래서 옆에 사람 돌보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 안 해도 지금 막 그런 체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마을 민주주의 일도 잘 하실 거라는 지금 그런 제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잘 만나는 거, 행복한 거. 또 이제 이태수 교수님이 말하신 대세가 복지다. 근데 저는 물론 복지학과니까 대세가 복지다. 그런 말을 같이 동의를 하고 싶지만 역시 행복해야지 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그리고 남철관 우리 그분도 중간에 그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금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민주주의가 잘 구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김의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그 안을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내주시면서 이게 좀 자리 잡게 성북구가 모범 사례가 좀 되도록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누구? 예.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제작소 이문영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더니 제가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마을 관련한 이제 그런 답사나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성미산 마을 카페였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얼마 후에 없어지게 됐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지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게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가치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이제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되게 좋고 거기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세입자나 그런 분들은 거기 참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마을 공동체 활동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거나 더 살기 좋아졌을 경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더 살기가 어려워서 밀려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이셨네요. 또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네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발제하신 분들 이제 토론도 듣고 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우리 조 교수님부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제가 높이 받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오연호 대표님, 유원재 소장님, 또 남철관 국장님, 홍기빈 소장님 말씀을 흥미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 마을 민주주의가 훨씬 더 이제 우리들의 미시적인 삶을 우리 오연호 대표님 표현을 빌려 살맛나게 하는 미시적 삶을 일구고 살맛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료집에 위에 보면은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건 누가 이걸 카피를 만들었는지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 발표 내용에서 우리 실존적 삶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속에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부분도 있지만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같이 나가고 협력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실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을 속에서의 DNA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의영 교수님, 네. 아까 굉장히 길게 하신 거 아시죠?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아마 이 중에서 저희가 혼자 여기 성북구 주민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 한신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대표 회의에도 가봤고 제 아내가 저희 동대표였고요. 근데 또 동대표를 도와서 뭔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굉장히 정신적 동물기 뭐 그런 걸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도 있어서 제가 구청장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정말 더 알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부터 지켜봤거든요. 동네 안에 국가 있다부터 뭐 거버넌스, 참여단지 하다가 이제는 마을 민주주의까지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관찰할 수도 있고 게다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 기뻤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르치는 또 과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올해 가르치는 과목이 시민정치론인데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런 자치구에 돌아다니면서 사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성북구를 담당한 4명의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제가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과 연구와 일종의 사회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굉장히 토론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발표는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토론은 역시 굉장히 비관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회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관과 민의 여러 가지 문제, 관의 어떤 그 주도적인 기존의 전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민의 이기성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결사체의 전통이 약한데 이걸 또 참여해봤자 뭐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조와 환경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대 바쁜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런 마을 민주주의는 안 된다. 그다음에 환경,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건 호의적이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한국의 이러한 문화에서는 이러한 마을 민주주의 실험은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다르게 다른 쪽에서는 제도와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가 주의주의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쪽을 또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경험은 못하고 현실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상하탑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학생들과 교육할 때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잘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쪽이 모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창복 선생님. 네, 저기 희망제작소에서 질문하신 거에 답하면서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은 관계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위기가 오거나 환경이 변하면 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관계망은 지원을 끊으면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길게 볼까? 즉 관계망이 경제화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겁니다. 관계를 경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것이 마을 경제의 화두고 그동안 사회적 경제가 공급과 기업 중심의 육성이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갖는 장점, 수요와 구매력에 초점을 두고 양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초지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마을 민주주의는 마을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략 이동이 돼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진짜로 문제입니다. 관계망은 공간이 없으면 담기질 않습니다. 공간이 마을 활동의 핵심이고 마을 공론장의 핵심 장소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공간은 쓰기 힘듭니다. 저녁 때는 퇴근하시기 때문에 못 씁니다. 시간대를 어떻게 주민 생활 스타일에 맞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는 운영의 권한이 주민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관리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즉 관리 책임의 문제를 분할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이 함께 공간을 운영하는 협약을 저는 공공이 주도해서 민간과 합의해서 만들어낸다면 공간의 아쉬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도 구청장이 바뀌면 불안합니다. 결국은 마을이 자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다루려면 금융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일 못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마을이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태수 교수님. 네. 많은 분들 말씀 감사하고요. 홍기빈 박사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전 뭐 그냥 다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문제가 서구의 역사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뭐 명예혁명부터 시작을 하면 뭐 적어도 400년 이상이 걸린 거고, 프랑스의 그 대혁명으로 보면 200년 이상이 걸린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저희는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구청장님 재임 8년 동안 뭔가 성과가 난다. 저는 사실 이것도 12년이든 제가 8년이라 그랬나? 하여간 뭐 8년이든 12년이든 별로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년, 500년 앞에 그 10년이라고 하는 뭐 이것은 사실 매우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년 걸린다고 해서 나무를 안 심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긴 하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만 마음은 좀 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더 길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상은 불가능한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오래 걸릴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라는 이 부분을 또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또 앞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생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인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는데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저녁을 먹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딱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틈없이 이제 민주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민주화, 효율성 뭐 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이 지방자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에 꼬여서 그 양반들한테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결국은 우리가 그 지역 사회든 어쨌든 이 바닥에서 공동체, 우리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동네라는 말로도 나오고 마을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지방자치를 문제가 많다 어쩌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어쨌든 우리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또 생각난 말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정신을 존중하되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비정함을 경계해야 하며 공공선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에서 오는 문제를 우리 이 공동체적인 노력 그리고 공공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난번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가 하면 이 공공선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거 보니까 이제 그 1800년대 말에 또 교황을 하신 네오 13세의 말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또 하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아까 홍 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기능이 완전히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국가가 직접 많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국 국가가 우리 사회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앞서 유창복 선생님 말씀 제가 아주 정말 그 가슴에 와서 닿았는데 이 마을 단위에서 정말 공공성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되도록 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마을 단위에서 또 그다음에 이 정말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공론의 장을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공공선 또 공공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나의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될 거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작고 큰 원탁회의들을 해보고 있는데 해보면 역시 결국은 우리가 내 거 이거 먹자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공공성과 공공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주민 한 사람에 대한 우리 믿음이 결국 이 마을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것이고 또 우리가 그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국가의 기능이 좀 줄더라도 오히려 국가 기능을 바꿔가면서라도 우리가 전체 우리 스스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나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 토론자들 글 쓰고 말씀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전부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회 끝까지 청장님 참석하셨는데 김영배 구청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많이 남아 계시네요. 다 가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또 우리 리더분들 모시고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아이고 해보니까 실례인데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사실은 굉장히 무게도 있고 애정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한편으로 무겁고요.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발걸음은 그만큼 또 가볍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성북구의 특징은 이제 민선 오기 초기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제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게 이제 성북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하시거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이제 지셔야 되는 거라서 마을 민주주의가 잘 될 때까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저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40건이 넘게 공모가 됐는데 주민들이 만든 심사위원단에서 채택이 된 안이 저겁니다. 참고로 이제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자연이 묻고 자연이 답하다라고 하는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의 대표이신 31살짜리 도남이동 거주하시는 그냥 애기 엄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박한별 예, 그분께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저는 결정되고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인간에 대한 통찰과 이게 깊은 사실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누가 지은 거는 아니고 아직 그분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을 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